확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던 계획이 스케일이 대폭 커지며 한반도의 최남단에 있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산을 찾아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에 외면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역할을 다해 잘 마무리 짓겠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이낙연 후보와 함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보다 가덕 신공항을 만드는 게 훨씬 낫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해 신공항은 확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지난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정치성이 많이 가미된 부당한 결론이었다. 동남권은 대륙의 끝단, 해양의 출발점으로 물류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기회 요인이다. 현재 항공 수요 추세를 고려했을 때 김해공항은 이를 커버할 수 없다. 안정성도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고 도심 인접 공항이라 소음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굳이 김해공항을 확장하며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현실화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국수봉 절취토사와 낙동강 준설토를 이용해서 가덕도 해안 지역을 매립해 해상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해상공항이 내륙공항보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며 매립공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은 이미 첨단 해안 매립공법과 공기단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첨단 공항 건설 기술과 더불어 7조 5천억 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해 만들어질 가덕도 해상 신공항은 3.5km에 달하는 이창용 활주로에 한 층당 300에서 400평 정도의 규모로 4층으로 지어질 계획인데요. 한국의 이 해상공항 때문에 현재 일본은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에 놓였습니다. 가덕도 해상공항이 완공되면 일본 대마도와 규슈 지방의 경제권이 부산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구 1276만 명의 규슈, 372만 명의 시코쿠, 760만 명의 출코쿠 사람들은 해외로 출국하려면 모두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간사이 공항을 일본의 허브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천문학적인 자금과 노동력,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일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가덕도 해상공항은 대마도에서 불과 60km 떨어진 위치로 일본의 규슈 본토 사가현 가라스시 82km보다 훨씬 더 가까운 위치입니다. 대마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도쿄를 갈 때 규슈 공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김해국제공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로 비행기를 타고 건너간 뒤 신칸센을 타고 도쿄에 가는 것보다 부산에서 비행기로 도쿄에 날아가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부산광역시는 부산과 일본의 주요 해안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페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서 짧게는 1시간 만에 일본에 도착이 가능한데요. 후쿠오카뿐만 아니라 나가사키, 시모노세키, 교토, 마이즈루까지 노선이 확장됐고 이 덕분에 대마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본 본토에 거주하는 이들도 한국의 고속페리를 이용해 가덕도 해상신공항으로 건너와 한국의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심지어 일본의 도쿄를 갈 때도 한국의 부산을 경유할 것으로 일본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994년 오사카를 매립해 건설한 간사이 국제공항은 당시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만든 것으로 도쿄 나리타 공항에 이어 일본의 양대 허브 공항으로 성장하길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해마다 이자만 2,726억 원을 내야 했고 2010년에 이미 총 부채 규모가 17조 7,222억 원으로 불어나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마도인들과 일본 본토 규슈, 시코쿠, 추코쿠에 거주하는 2천만 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간사이 국제공항이 아닌 한국의 가덕도 해상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간사이 공항은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할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한국에서 하늘을 나는 배, 수면 위를 비행하는 선박, 위그선이 최초로 공개돼 실제 운행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아론 비행 선박 산업이 8인승급 M80 위그선을 포항에서 울릉도 노선에 우선 취항하고 향후 노선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그선은 수면과 날개 사이에서 발생하는 양력을 이용해 바다 위에서 낮게 뜬 채로 이동하는 차세대 이동수단인데요. 미국, 독일, 핀란드 등의 선진국들에서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에 본사를 둔 아론 선박 비행산업은 무려 지난 13년 동안 500억 원의 연구 비용을 투입해 M80 위그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올해 한국 성급으로부터 위그선 성급 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M80 위그선은 듀얼 조정 시스템과 비행 기록 장치, 자동 소화 장치, 레이더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 기록 장치, 위성 통신기 등의 모든 최첨단 장비들을 탑재했고 속도는 기존 페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후쿠오카까지 3시간이나 걸렸지만 위그선을 이용하면 단 1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일본의 대마도와 규슈 지방의 경제권이 한국에 예속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가덕도 해상 신공항이 완성되면 바로 옆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의 군사시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공항은 공군 제5공중 기동비행단 기지로 F-15K뿐만 아니라 공군의 대표 자랑거리인 조기 경보기 2737 PSI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해상 신공항에 민간 항공기 운영을 완전히 흡수하게 되면 김해공항은 자연스럽게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일본은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해마다 군사력을 무서운 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여전히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을 펼치고 있는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항공모함 전단의 규모를 빠른 속도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에 최소 6척에 달하는 군함 그리고 수척의 잠수함과 F-35B, 전투기 10대, 대잠 헬리콥터, 전자정찰기 등 대규모 무기 체계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죠. 여기에 중국의 군용기는 한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마치 자신들의 영토인 양 빈번하게 드나들고 어떠한 공식 사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과학자 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 후 7년 동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최소 4,000번이나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중국군의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만 무려 295회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제주도나 남해안 지역에 대형급의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가덕도 신공항으로 남해안 내 한국 공군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국방부도 가덕도 대신 김해의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에 들어설 신설 활주로 위치에 이미 탄약고가 있다. 탄약고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활주로를 세울 수조차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북쪽에 360m 높이의 돛대산과 그 뒤에 630m 높이의 신어산이 있기 때문에 수백, 수천 대의 민간 항공기가 활주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해시가 직접 인정한 부분입니다. 김해시는 항공기 조종사들이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김해공항을 꼽았다며 성명서를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하는 진입표면 장애물 존치, V자 활주로 앞 산악지형 등으로 인한 급상승과 급강하 비행으로 더 위험한 공항이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김해공항은 대한민국 핵심 공군기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 중국과 일본이 무단으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할 경우 이제는 즉각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인천공항이라는 좋은 예가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 외국에서 한국에 올 때 많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을 보고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고 큰 자부심을 느낀다. 가덕신공항은 63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 항공물류 처리 물량인 약 80만 톤과 경쟁할 수 있는 실적이다. 조선업과 관광업 발전의 한계도 동시에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가덕도의 본래 이름은 천가동, 천가는 하늘이 더해졌다는 뜻인데요. 대한민국 동남권 신공항으로 급부상하며 일본 규슈 열도의 경제권이 한국에 예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탈락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다소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특히 한국도 이 우주기술연합체에 가입 신청을 했지만 나사가 최종 국가에서 배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국내에서 많은 관계자들 및 네티즌들은 아쉽게도 한국의 우주 사업을 한층 확대할 기회를 놓쳤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미국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는 것이 목표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 궤도의 소형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참여 국가를 찾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호주, 일본 등은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마쳐서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르테미스 연합체 멤버를 보자면 한국이 탈락한 것에 대해 의문이 한 가지 들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추가된 후보가 아랍에미리트와 룩셈부르크로 한국보다 위성 관련 기술이 다소 떨어지는 국가들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관련 기술을 일부 전수받아 적용하기도 했으므로 한국이 기술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란 것이죠. 물론 이들 국가는 우주 관련 프로젝트에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도 분명히 참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왜 달 탐사 우주 연합체에서 제외가 됐나 궁금한 상황인데요. 물론 이를 최종 결정한 미국의 나사가 한국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한국이 제외된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 주도 우주연합체에 제외된 이유로 일본을 거론합니다.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사실상 일본 때문에 한국의 아르테미스 연합체 입성이 저지된 것 같다고 입을 모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본의 지금까지 행적을 살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이러한 선진국 연합체에서 꾸준하고 집요하게 한국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선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7 연합체의 한국 입성을 반대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본은 선진국 연합인 G7 동맹에 한국은 맞지 않는다며 미국에 결연하게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더욱더 일본이 한국을 배제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일본은 아예 미국의 첨단기술 연합체를 만들자며 제시했고 여기서 한국을 제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터 등의 첨단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자행한 수출 규제와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인데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새 체제를 제안해 이르면 내년 중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 제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언급하는 국가 중에 첨단 기술에서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의 강국, 한국이 제외된 것은 일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일본 당국은 국제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해 첨단 기술을 공유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 국가로 자청에 나서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연합을 만드는 것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결국 일본이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체에서 한국을 배제하자는 의견을 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견을 어떤 식으로 전개했을지 궁금한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서 이루어진 협의사항 가운데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에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체 참가를 권유했습니다. 이는 적지 않은 재정이 포함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협조를 바랐으며 일본이 이에 응하는 방식이었고 참여 조건 중에 한국 배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특히 이때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발표를 바로 코앞에 놓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할 일본이 한국과 함께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일본은 한국을 군사안보 물자를 북한 등 밀수출한다는 명목으로 수출 규제를 자행했으므로 한국과 우주연합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맥락과 맞지 않으며 이를 트럼프 정부에 사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또한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체의 성격을 보면 일본이 한국을 반대할 만한 이유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르테미스 합의에는 우주강국을 목표로 내건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돼 있으며 우주 공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아르테미스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들어간 연합체라면 일본은 반드시 한국을 친중국가라고 어필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 G7을 반대할 때도 G7은 미국 중심 연합이며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한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물며 중국과 관계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우주연합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일본이 절대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국제 무대에서 K-방역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맹활약하는 한국에 대해 일본 당국은 적지 않게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 분야와 우주 산업 등에 끼워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 1년 전에 수출 규제부터 해서 일본은 한국을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계속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데일리 온라인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쿼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은 호주, 인도, 일본 등과 함께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군사 동맹체를 결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한국은 아무래도 친중 국가이니 중국의 눈치를 보며 공산화에 가깝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총리가 된 이후 첫 해외 순방 중에 베트남에서 이와 관련한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인도 태평양판 나토를 만들려고 계획한다며 경계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스가 총리는 인도 태평양판 나토를 만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날 회견에서 반응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중국 경제를 목표로 두고 중국과 가장 대치 중인 나라들을 골라서 결성한 것이 쿼드로 보고 있으며, 현재 호주는 중국과 무역 분야에서, 인도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스가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쿼드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어느 나라와도 협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해서 한국은 배제하고 미국과 우주연합까지 구축한다는 일본 정부의 총리가 막상 공식 석상에서는 쿼드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을 의식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트남에서는 중국 비판도 하긴 했습니다. 일본은 남중국해의 긴장을 높이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의 모든 당사자가 힘과 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법의 토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 거점화하는 등 힘을 앞세운 해양 진출을 거듭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중국으로 거명하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은 적당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인데, 이는 스가 총리의 실리적인 성격과 일치하는 면이 강하며 아베 총리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라고도 지적됩니다. 한편 엉뚱하게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한국 네티즌을 자극한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왜 또 가만히 있냐는 것이죠. 중국은 BTS가 6.25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며 반성해야 한다며 사드 때처럼 한국에 대한 공격 모드를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의 중국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서는 중국은 짐짓 모르고 있는 척하면서 넘어간 것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결국 국력이 약하니 이런 일이 생겼으며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훨씬 더 거칠게 반응하면서 길들이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일본 역시 중국에 대해서는 적당히 눈치를 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소위 강대국끼리의 카르텔을 통해서 약소국을 배제한다는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이런 행태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끼리는 모순을 너그럽게 허용하면서 그 외의 세력에게는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은 한국이 스스로가 극복해야 하며 자국의 경제력과 국방력 모두를 키워 강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일본이 아르테미스 연합 한국 가입을 반대했다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지금까지 스토리를 살펴보면 오히려 미국 주도의 우주연합체에 일본이 있는 한 가입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 점점 부강해지고 국제무대에서 빛을 발할수록 일본의 경계는 심해질 것이며 회방을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실력을 아는 국가들은 결국 한국을 인정합니다. WTO 총장 선거에서도 한국은 일본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미국과 아시아의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남미에서도 많은 나라가 지지하고 있어 끝까지 결과를 봐야 합니다.